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김 위원장의 방문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러 간 정상회담을 자포자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의 적절성을 긴급 심의합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심의해 상응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 중인 김 위원장은 곧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약 1200km 거리로 시속 60km 미만의 느린 속도로 이동할 경우 20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 태양 1호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등 무장을 하고 통신 장비도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착지로 예상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역은 어제 오후부터 경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지만 김 위원장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나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기념한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는 지난 회담 장소였던 극동 연방대학과 러시아 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인 보스토치닉 우주기지 등이 거론됩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나 보스토치닉 우주기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방러가 이렇게 공식화된 상황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기 거래가 현실화될 거란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포자기 행위고 북한 입장에서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벌써부터 강력한 테러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4년 만에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를 현실화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 테러 제재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미국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들은 한층 더 고립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하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 국제적인 왕따에게 지원 요청을 구걸하러 가는 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추가 제재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Look,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Now,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이동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탄약과 물질적 지원을 한다면 불필요한 전쟁이 지속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만 낳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기 거래입니다. 북한의 탄약이나 포탄이 러시아에 공급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거나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 겁니다. 그런데 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니란 게 문제입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무기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러시아군. 반면 북한은 러시아 무기와 호환되는 각종 포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서방의 제재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안정적인 무기 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기 공급의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잇따라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 기술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발을 공언한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식량 지원과 경제 협력도 양국의 관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적으로 힘을 모을 경우 러시아는 일단 서방의 제재로 막힌 곡물 수출길이 열리게 됩니다. 북한은 노동자를 러시아에 추가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양국이 손을 잡을수록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높여 추가 제재를 자초할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북러 정상회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뭐 공식 초청했고 뭐 만찬도 하겠다고 했고 일단 러시아는 극진한 대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왜 그런 거죠? 뭐 러시아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네. 그 발표도 북측도 그 북한도 러시아도 그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다 러시아의 초청에 의해서 네. 김정은이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그만큼 러시아가 오히려 이 북러 정상회담에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그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이 행보가 전례가 없는 그런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뭐 뉴욕 타임스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미 백악관이 정확하게 모든 이 동선이나 이 과정들을 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북한은 이른바 1호 행사는 그들의 지도자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동선이 공개된 상황에서는 잘 움직이질 않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자신감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김정은의 행보가 훨씬 더 담대해지고 과감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9월에 북한이 핵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핵 사용의 5대 조건을 중에 두 번째가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핵이나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혹은 임박했을 때 자신들이 핵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의 안위 뭐 다 공개된 상태에서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거기에 위협이 되면 자신들이 핵 공격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김정은의 굉장히 담대한 그런 과감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공개는 됐지만 행보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 뭐 시간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환대를 좀 강조하려면 시간과 장소에도 의미를 좀 부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하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게 사실은 러시아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전범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더불어서 북한도 고립이 되고 있죠. 고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립된 두 국가,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에 저해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국가들로 인식된 두 국가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큰 틀에서 그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모습은 절대 연출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미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그와는 별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원래 북한의 지도자는 이런 다자 회의에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스스로가 최고 존엄인데 다른 국가 정상들과 섞여 있는 모습 그런 것을 연출하기가 싫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기간 중에 만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따로 어떤 장소를 하거나 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한 이제 그런 만남을 기획하고 그런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방금 전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8차 동방경제포럼 본회의가 지금 열리는 상황인데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조금 자세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게 있습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크렘린궁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 동방경제포럼의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이 거기까지 오는 것은 맞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실 푸틴이나의 움직임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거리도 멀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는 김에 그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만나자.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래도 평양에서 그 상대적으로 모스크보다 훨씬 가깝고 또 이동도 뭐 상대적으로 용이한 면이 있으니까 이제 예. 대신에 이 동방 경제 포럼에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고 이제 따로 양자 정상회담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뭐 다른 장소도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북러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치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본론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 양국 간 무기 거래입니다. 북한 이제 러시아에 포탄 주고요. 러시아는 첨단 기술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 러시아의 필요성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김정은을 초청한 모습이 됐는데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첨단 기술이 활용된 전쟁이라보다는 예전에 했던 재래식 소모전, 특히 포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없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이 러시아가 이런 실질적으로 포탄이나 그런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네. 상황이 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렇다고 뭐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첨단 무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뭐 잠수함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예. 제 판단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당시 소련이 이 아무리 동맹국과 우호국이라도 자신들의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을 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 전쟁 끝나고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러시아, 소련 형태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네. 그것이 러시아가 지원해줬다기보다는 몰래 일종의 밀반입을 해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역설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북한이 이미 실질적으로 전력화했다라고 얘기하는 핵탄두 탑재 가능한 KN-23 같은 것이 네. 예.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들을 보면은 뭐 러시아가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을 만한 것이 있죠.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식량, 에너지 그리고 비료입니다. 셋 다 러시아는 충분히 갖고 있고요. 특히 예. 최근에 북한에 보면은 이 식량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게 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기 거래한다는 게 공개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미국의 제재가 분명히 있을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이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북러 이번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전범 국가로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북한이 같이 움직인다면 북한도 그런 이제 그 정의를 받게 되는 네. 특히 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러시아와 북한을 같은 선상에 놓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유럽 나토 동맹이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전쟁 시작하고 나서 유럽이 독자 제재 형태, 유럽 형태로 10번의 대러 제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북한 제재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작년 올해 봤습니다만 나토와 이른바 AP4에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죠. 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그 서로 간의 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게 만드는 예.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악몽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예.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미일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나토 국가까지 북한을 상대한다 하면은 북한은
거대한 안보 협력체, 군사 협력체와 상대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 중국이 태도를 보면 여기 일종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 러시아가 만남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예.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스로를 비개입자, 방관자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나토 동맹국의 제재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북한의 포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 지속력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전이 되고 있고 누가 예. 더 많은 물자를 확보해서 계속 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포탄이 북한으로부터 개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그 러시아의 전쟁 지속력이 길어진다. 그래서 미국이 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명백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교수님께서 그 첨단 기술은 제공하지 않고 식량, 비료 예.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뭐 ICBM이 됐건 또 그다음에 정찰 위성이 됐건 이런 첨단 기술이 혹시라도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결국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한데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다른 형태로 북한에게 또 러시아에게 자충수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예, 왜냐하면 일단은 뭐 핵 관련된 그런 예. 이 기술이 북한한테 넘어간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1968년에 그 비확산 체제 NPT 체제에 가입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핵 기술이 전파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독점적 핵 보유국으로서의 네. 그런 정당성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그 북한의 핵 능력이 그만큼 고도화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핵심 동맹국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북한한테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국제 구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유럽 나토 국가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문제, 세계적인 예. 문제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미 또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유럽 국가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든지 7차 예. 핵실험을 한다면 네. 유럽 국가가 같이 독자 제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그 가능성이 훨씬 이전보다 높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예. 북한 소식도 짧게 여쭤볼게요. 네. 그 무릎 꿇고 김주혜한테 얘기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후계 구도하고는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 글쎄 이게 봅니까? 점점 좀 복잡한 영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예. 이번에 그들이 말하는 뭐 구구절이라는 것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일단은 김주혜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네. 중국 대표단이 왔다라는 그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리가 지금 나오는데 저 화면에 보시는 예. 것처럼 주석단 맨 앞쪽에 특별성입니다. 예. 김정은 오른쪽에 앉은 거. 이전 같은 경우에도 그 뒷자리에 이설주랑 같이 앉았었는데 예. 이것도 새로운 모습이고요. 방금 보셨는데 이게 박수 치는 모습이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렇게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은 백두혈통의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그 김정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전보다는 뭐 계속 후계자 승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직은 빠르다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네. 김주혜가 총 16번 이번까지 17번이 될 텐데요. 그중에 14번을 군사와 관련된 그런 행사에 아버지랑 같이 등장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현상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원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사망자가 2,86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현재까지 스페인과 카타르 등 4개국의 지원 요청에만 응했고 나머지 국제사회 구조대 파견과 원조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인 리비아 동부에 강력한 폭풍으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5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사마 하마드 총리는 데르나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하마드 총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망자가 2,000명 이상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이른바 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의 인용 보도들에 대해서 긴급 심의를 합니다. 중징계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고이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보도 적절성 여부를 오늘 긴급 심의합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오늘 약 70건의 관련 보도를 심의하고 상응 조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방심위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4대 3구도로 재편됐는데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상파 한 건의 중징계 의견을, 야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을 주장한 끝에 모두 중징계로 가결됐습니다.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사흘 만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심위는 지상파 프로그램 5건 등 총 11건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중앙지검 별관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건축사무소의 용역 수주액을 실제보다 22배 이상 부풀려 보도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편파 인터뷰 지적을 받은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에 나갔지만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진술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아 다시 나가기로 한 건데 최근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출석 시간은 오후 1시 반, 6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조사 이후 사흘 만인데 앞선 조사에선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조서 열람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도 거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찾아와 단식을 만류했지만 이 대표는 자리에 누워 단식을 이어갔고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중진들이 강하게 권유하고 왔습니다. 단식 농성장엔 가림막도 설치했습니다. 이 대표 단식이 13일째가 되는 만큼 검찰에 출석해도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단식마저도 방탄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고 제의 유무는 여론이 아닌 정부와 법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야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한 황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위에 불참한 이재명 대표가 아침 일찍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방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문이 나오자 당 지도부도 의원총회를 열고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장관의 탄핵안 제출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추안 발의하는 건 좀 당대표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을까요? 예, 지도부 전체 회의 결과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168석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국방장관 교체를 중단시킨 뒤 특검을 추진해 수사외압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숨기게 놔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탄핵이에요. 국회법 134조에는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습관적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성을 찾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탄핵안을 제출한 뒤 이달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재출석을 합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지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가 부당하지만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 대표 측은 당초 오늘 재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가 결국 응하게 된 상황입니다. 출석 날짜를 놓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다가 재출석하기로 한 건데요. 먼저 어떤 이유가 있는 이유였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우리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뭐 자기 출두 시간이라든지 조사 시간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죠. 네. 뭐 토요일 날 출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휴일인데 예. 토요일 날 출석하고 조사도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뭐 나가겠다고 나오고. 그런데 원래 12일에 지난번 토요일 조사할 때 12일 날 재출석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나와서는 조사에서 나와서는 뭐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재출석했는데 네. 뭐 민주당이 밝힌 그대로 목적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목적도 있다. 얘기했으니까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뭐 그런 건 안 된다.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검찰 소환에 이렇게 불응하면 바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네. 일종의 것도 도주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늦으면 도저히 출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또 일부에서는 글쎄요. 오늘 그 검찰 출석 후에 조사 도중에 이재명 대표가 워낙 단식 13일 차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 이렇게 출석하고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예. 그래서 단식을 중단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관측도 있는데 네. 뭐 오늘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재출석을 결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이재명 대표 오늘로 이제 단식 13일째에 들어가서 지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휠체어와 이 구급차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럴 방침으로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검찰 조사 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인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뭐 말을 안 한다던가 뭐 조서로 뭐 대체한다던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예,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상황이 검찰에게 뭐 주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검찰의 뭐 전략적 자제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여러모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뭐 검찰이 많이 대비를 해야 뭐 이 상황이 그 통제 좀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몸 상태를 생각하셔서 뭐 지나친 감정의 어떤 흥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자제를 하는 예. 하루가 뭐 양쪽이 모두 자제가 필요한 하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 지난 9일 조사에서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조서의 서명을 거부했고 영상 녹화도 지금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만일 오늘 조사에서 서명을 거부하면 이게 지금 증거로 채택이 안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권고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서에 서명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미리 뭐 전망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네. 이재명 대표가 아예 검찰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검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비판이 될 거고. 그런데 검찰 조사에 응하고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사실상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조사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영상 녹화를 거부한 것이 아마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영상 녹화를 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나중에 이제 뭐 그것이 공개되지는 않겠더라도 나중에 흘러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그 진술서에다가 줘서 날인을 거부한 이유가 뭐 본인의 어떤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상 녹화하고 대조를 해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술서에다 날인을 거부하려고 영상 녹화부터 거부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더더구나 뭐 지금 더 체력이 더 약해졌으니까 뭐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조사를 중간에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기왕 검찰 출석해서 기왕 진술을 한다면 본인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진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달라라고 해서 그 진술서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조사에 응하는 게 검찰 조사에 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제대로 차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쩌서 이 영상은 녹화가 될지 아니면 또 조사에 오늘 날인을 해서 증거로 확인이 될지 요거에 아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체력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면서 민주당 중진들이 어제 단식 중단을 권유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체력의 한계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중진들이 강하게 권유하고 왔습니다. 뜻이 전달됐습니다. 일시적인 뭐 행태라면은 뭐 해결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끝도 없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지금 어제 이제 단식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최고위에 이제 불참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죠. 근데 중진들이 계속 이렇게 만류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갔었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단식이든 장외투쟁이든 시작은 쉽지만 그거를 끝내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거를 끝내려면 그거에 대한 성과든 아니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식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전면에 내건 것이 사실상 성취하기 굉장히 힘든 조건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검찰 수사 중에 단식을 한 모습 그것만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기존의 그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기도 어렵고 기존의 뭐 그 대외적인 대의에 해당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이러기도 쉽지 않고 저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이 찾아가서 단식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로 보나 뭐 지금의 상황으로 보나 적절한 명분을 좀 주기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2016년 단식 당시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권고로 중단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서서 좀 그 단식을 멈추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글쎄요, 전 좀 자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어이없는 얘기죠. 본인이 단식을 시작했으니까 뭐 그만두는 것도 본인이 결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나 좀 말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어이없는 일이고 물론 뭐 정치적 제스처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요. 뭐 그런데 사실은 누가 와서 말렸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에 중단한다 이런 것 자체는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당에서 사실은 네. 뭐 제스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죠? 예. 여당 대표도 가고 또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른바 정무석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기도 하고 그게 정치적 문법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정말 단식으로서 정치인의 단식이란 건 뭡니까?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결기가 느껴져야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거 말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늘 하는 정치적 제스처마저도 안 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식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정치적 행위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다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숨기게 놔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탄핵이에요.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현실조차 망각한 채 되려 주적이 좋아할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요 긴급 의총을 열고 이종섭 장관 이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모을 예정이죠. 이재명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국방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의지가 지금 강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의 의지가 뭐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 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죠. 예. 단지 이제 이것이 탄핵까지 가는 것이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확인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거를 규정해가지고 탄핵까지 가버리면 네. 그것이 좀 너무 이르고 잘못하면 너무 과도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서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네.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가지고 있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만은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이 개각 대상에 이종섭 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교체설이 나오는 이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 나갈 사람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네. 탄핵을 빨리 발의해서 빨리 의결시키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의 이제 해임은 불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해임은 불가능하게 되고 네. 또 본인이 사표 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개각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발표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 발표하더라도 예.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전임이 직을 유지한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해임안을 의결시켜 버리면 해임도 못하고 탄핵안을 의결시켜 버리면 대통령이 해임도 못하고 네. 사표도 못 내고 좀 그럴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걸 노린 거 아닌가 싶은 예. 그런 생각이고 이종섭 장관이 이제 해병대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해서 예. 굉장히 뭐 외압을 행사했다. 막 이런 것을 뭐 계속 부각시켜서 특검까지 이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지난 2월에 보면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의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이틀 전이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의결한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 뭐 그에 대한 어떤 이른바 좀 방탄용이라도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소추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각이 먼저 이루어지면 예. 뭐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예. 추궁하는 게 정치적인 효과나 뭐 이런 그
어떤 교훈의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또 그리고 개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탄핵안까지도 지금 탄핵 추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사의 내부 비리가 잇따라 발생을 하자 정치권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나섰습니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최고 경영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회사 돈 1,400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과 금괴를 사들인 경남은행 직원. 7년 동안 은행은 횡령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0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은 지난해에야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고객 증권 계좌를 불법 개설하고 협력업체와 짬짬이로 돈을 빼돌리는 등 금융권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책무 구주도입니다. 임원의 통제 책임을 분명히 해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사회 내부의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등 이사회 감시 역할도 강화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를 모범적으로 하는 금융사에 대한 당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을 잘 이끌어 간다 그러면 감사라든지 이런 평가를 좀 줄이고 책임을 좀 물어서 이러한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을 좀 방어해야 되겠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파티를 주도한 2명이 구속됐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참가자 일부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 클럽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연이어 법원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파티를 주도한 40대 정모 씨 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몇 명 있었고 본인이 모임 다 초대한 거 맞습니까? 그 숨진 경찰관분도 마약 같이 구매한 건 맞아요? 이들은 직접 마약을 구매하고 해당 아파트를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정 씨는 2019년 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반입하려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정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모임 참석자 21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1명의 인적 사항 확인과 추가 참석자가 더 없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모임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 클럽을 비롯해 인근 클럽이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재 경찰관이 추락한 이 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했던 2명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3명 중 2명이 구속됐는데 이 2명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관련자 21명 중에 그러니까 이 마약을 단체로 투약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장소죠. 외부랑 단절된 그런 장소. 그다음에 이 마약 투약할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기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약을 공급. 이 3개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어제 구속된 사람들 보면 정모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했던 그 아파트의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제공을 하고 이 모임을 기획했던 사람이고 또 한 명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 모임을 기획한 거에다가 마약을 이 모임에 공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명 중에 가장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네, 구속심사를 받은 3명 중에 1명은 구속되지 않았거든요. 나머지 1명 왜 구속되지 않은 건가요?
일단 김모 씨 같은 경우가 불구속되었는데요. 일단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때문에 도주 염려가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본 것일 텐데요. 예. 중요하게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부분 그리고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 21명이잖아요. 이 21명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운동 동호회라는 것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직업을 보면 뭐 비뇨기과 의사, 뭐 헬스 트레이너, 다양하더라고요. 대기업 직원 이렇게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뭔가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일단 운동 동호회라는 걸 주축으로 해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 사망한 경찰관 관련해서는 홀로 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취지의 진술들을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묶였고 어떻게 마약을 구입했고 그리고 장소를 이동했는지. 근데 거기에 중간에 하나 나오는 게 용산 이태원 쪽에 있는 한 클럽입니다. 네. 거기를 거쳤다가 지금 이 용산구 이 아파트로 갔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수사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모임 참석자 21명이었는데요. 네. 그중에 5명이 사건 발생 열흘이 넘어서야 추가로 확인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사실 사건 초기에는 참석자가 8명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 예. 이후에 또 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수사가 한 2주가량 흐른 뒤에 5명이 추가가 돼서 예. 총 21명이 입건이 된 상태일 텐데요. 예. 일단 경찰이 파악하는 참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일단 아파트에 CCTV가 고장난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고 예. 특히 이제 관련자들이 추가 참석자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함구했던 것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제 참석자들이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어제 이제 구속된 이모 씨의 몸에서 2가지 종류의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래요. 이게 또 뭐 기존에 했던 거와 다른 겁니까? 네, 저도 마약 관련해서는 처음 들어본 겁니다. 예. 페스케츄논과 펜사이클리딘이라는 유사체 성분이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 특히 이 펜사이클리딘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이제 그 마취제 성분으로 개발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환각작용이나 뭐 발작,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자살 충동을 야기한다고 해서 사용이 이제 중단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작용도 굉장히 크고 특히 극단적 선택의 경우 뭐 관련된 네. 이 약물 때문에 벌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신종 마약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모임을 주도했던 이 씨의 소변에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네, 수사 상황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번 사건이 좀 미스테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미스테리한 점이 숨진 경찰관이 왜 추락을 하게 된 건지 이 부분이거든요.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 숨진 경찰관이 마약류를 직접 구매했다든지 뭐 투약을 했는지 예. 이 여부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네. 다만 해당 경찰관이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릴 때 네. 그때 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당연히 정밀 부검을 통해서 투약 여부를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KBS 보도상에는 그 숨진 경찰관이 휴대전화에서 마약류를 뭐 검색했던 그러니까 구입했던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아직 섣불리 뭐 결론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 전력의 오염수 1차 방류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어제 낮 12시 15분에 끝났습니다. 19일 동안 배출한 오염수는 모두 7,800톤 규모로 1조 2,440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담겨 있습니다. 1년의 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현재 전체적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총괄적인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IAEA와 1차 방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에 파견했던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을 공개했는데 IAEA가 도쿄전력과 별도로 인근 해역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사실, 또한 IAEA의 점검 활동 범위가 중앙감시 제어실, K4 탱크 등에 걸쳐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
정부는 우리 전문가 파견을 정례화하기로 한 만큼 다음 주 중 2차 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방류량은 1차와 동일한 7,800톤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 청년들의 취업난을 풍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의 하반기 공채를 시작으로 가을 취업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험난한 취업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계명대역에 그려진 이 그림은 들어가기엔 너무 좁은 취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제 서울의 여러 대학들은 올해 하반기 공채를 알리는 취업박람회를 시작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전자나 물산을 비롯한 20개사에서 공채를 시작했고 효성과 포스코, 한화 등의 계열사에서도 신규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지난주 부산에서는 장애인들과 해양수산업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청년 취업이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요? 네, 전 세계의 불안과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기관이 500대 기업들에게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물어봤는데요. 응답한 기업들의 65%가 계획이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취업이 어려워진 현실이지만 그래도 모두 원하시는 결과 나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낮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어제만큼 올라서 30도 보이겠고요. 대전도 30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오늘이 지나면 더위가 조금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7도로 낮에도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이후로도 30도 밑을 유지하겠습니다. 오후 사이 남부 곳곳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또 충남 북부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보면 서울이 30도, 춘천은 29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제주에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